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상대로 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돼서 코로나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은 유지됩니다.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트 같은 경우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음성 방송을 막아달라는 김 씨 측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외하면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결과와 정치권 파장 자세히 알아봅니다. 광주에서 붕괴된 신축 아파트의 처참한 내부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어제 지하 1층에서 발견된 실종자 구조 작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긴급 NSC를 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리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 저금리로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방역 패스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백신 미접종자라도 마트나 백화점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 효력 정지에 이어 2번째인데요. 그래도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요. 오늘 결정도 서울만 해당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김민곤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킨 시설은 서울시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입니다. 면적 3,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매장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PCR 음성증명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트와 백화점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생활 필수시설까지 제약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들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식당,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중증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중지에서 제외된 식당과 카페 같은 업체 주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자영업자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그런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마트 같은 경우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잖아요. 법원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도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늘 결정은 서울시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다음 주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루 확진자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증 환자까지는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이 하루 확진자 7천 명을 넘기면 확진자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542명. 전주 금요일보다 8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매주 2배씩 늘어나 이번 주 22.8%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를 주요 목표로 두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은 확진자 수 7,000명. 확진자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무료 PCR 검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 취약시설 등에 우선 제공됩니다. 다만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됩니다. 밤 9시 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명절 때마다 옛날엔 모였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다 못 만나고 있어요. 당연히 만나고 싶죠. 다 같이 못 만난 지 진짜 오래돼서 코로나 거리두기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문제는 설 이후입니다. 방역 패스 확대 적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방역 당국도 국민들도 혼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종일 서울 서부지법에 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와 무려 50여 차례에 거쳐 7시간 통화를 했죠. 그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MBC가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자 김건희 씨 측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조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구자준 기자, 이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법원 판단은 조금 전 오후 5시 40분쯤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내용에 한해서만 들어줬는데요. 오늘 법원 결정으로 MBC는 사실상 김 씨의 통화 녹음 내용 상당 부분을 예정대로 오는 일요일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튜브 매체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했는데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유력 인물의 견해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공적 관심사라는 MBC 측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통화 내용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 내용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 등을 한 언론 관련 김 씨의 불만 발언 등은 방송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이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MBC의 방송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으면서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앞서 국민의힘 측은 오늘 재판부 결정과 무관하게 MBC가 방송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여러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방송과 배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배포 가처분 신청을 오늘 추가로 냈는데요.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다가 시민단체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오늘 법원의 결정 내용, 이 녹취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방송을 막겠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시민단체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했고 몸싸움은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의 위반입니다. 공개 시점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대치 끝에 MBC 사장과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형수 6설 음성 파일도 같이 틀라며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지만 MBC 사장은 편성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 통화 파일 중 수사 상황 등 일부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갑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이 방송되는 것뿐 아니라 시중에 배포되는 것도 꽁꽁 틀어막을 계획입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7시간 통화 녹음을 놓고 공개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 통화 녹취를 취재하고 나온 정치부 조영민 기자 있습니다. 조 기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통화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부터요. 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일단 이 7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통화 내역이거든요. 이 녹취 파일에서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기존 의혹들에 대해 김 씨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이 대선 행보 과정에서 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언급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치 현안이나 또 사회 이슈에 대한 김 씨의 견해, 생각 등이 담긴 걸로 전해지고요. 또 김 씨가 특정한 언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오늘 법원이 방송하면 안 된다고 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에요? 이 방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이 언론사 등에 대한 이 김 씨가 언급한 부분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일상생활에서 좀 지인들과 할 법한 이런 사적인 대화로 분류된 대화 하나가 이제 금지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방송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7시간이 넘는 이 녹취 내용 가운데요. 이 상당 부분은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말한 것은 방송이 가능한데요. 이 녹취 파일 중에서 이 공개될 내용 중에는 이 보수층과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 김건희 씨의 평가, 또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견해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7시간이라는 건 이제 상당히 긴 시간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이 김건희 씨와 이 통화를 했다는 이 서울의 소리 기자요? 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일단 좀 양쪽의 입장이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참고로 이 해당 언론 서울의 소리는 스스로를 응징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온라인 매체입니다. 두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된 건 윤 후보 장모이자 또 김 씨의 어머니인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지난 7월쯤입니다. 이 양측 모두 이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데요. 이 반대로 이제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그 주장이 좀 다릅니다. 먼저 김 씨 측 주장입니다. 어머니 구속 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면서 기자가 접근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 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김 씨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기자가 김 씨의 사무실에 와서 이 윤 후보 관련한 일종의 이 정치 컨설팅 비슷한 얘기도 해줬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가 결국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 씨 측 주장이고요. 또 네. 반대로 통화를 한 기자나 녹취를 받아서 이 방송을 앞둔 방송사 얘기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방송사 측 입장을 토대로 보면 이 통화 상대방이었던 기자의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네. 첫 연락이 닿았던 지난해 7월 김 씨가 통화 상대방인 기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해당 매체의 대표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해 준 게 고마웠다는 건데, 김건희 씨가 해당 언론에 후원금도 냈고 이게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방송사 쪽에선 김 씨가 대선 캠프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유한 내용의 녹음도 존재한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김 씨 측은 해당 기자가 수차례 취업 청탁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통화 과정이 어떻게 녹음이 됐고 그게 어떻게 MBC까지 갔는지 네. 그 과정을 두고도 썰들이 많던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김 씨와 해당 기자 사이의 이 마지막 통화 시점이 지난해 12월 11일입니다. 녹취 파일을 넘겨받은 방송사가 반론을 듣겠다면서 김 씨 등에게 첫 접촉을 시도한 그 일자가 지난달 29일입니다.
방송사가 통화한 기자의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를 조합해 보면 이 마지막 통화가 있었던 시점부터 해서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이 녹음 파일이 이 방송사로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통화를 한 기자의 소속사 대표도 공익적 목적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 이 녹음 파일을 넘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청자 질문,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국민들 관심이 더 커졌다. 오히려 이를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 왜 강경 대응을 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 신청한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건희 씨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씨 입장에서는요, 일단 이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한 기자에게서 방송사로 넘어간 이 녹음 파일만 해도 50개가 넘는데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 씨 기억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일단 즉각적인 강경 대응으로 노선을 좀 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당 내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이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를 키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죠? 맞습니다. 통화 시간이 7시간을 가리켜서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연관 짓는 민주당 의원 발언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전엔 좀 점잖게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법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후부터는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향해 잔뜩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일요일인가요? MBC는 관련 내용을 방송을 하는지 또 이 서울의 소리 측 네.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MBC는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한 대목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녹취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 대표도 방송이 만약 어려워지면 7시간 45분 전체의 녹취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쨌건 뭐 이래저래 내용은 알려지겠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사고 나흘 만에 실종자 한 명이 조금 전 밖으로 이송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지하 1층에서 발견된 그 실종자인데요.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자, 실종자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6시 49분에 어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색당국은 방금 전 브리핑을 열고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발견된 지 30시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에는 지금 취재진과 여러 사람들이 좀 엉키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지금 달려갔고요. 지금 발견된 분은 7시 4분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종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수색당국은 브리핑을 이후에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수색당국은 무너진 201동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하루 종일 잔해를 치우면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철근을 하나하나 절단기로 자르고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들어 올리다 보니까 구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다른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견 8마리와 통제관들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구조견들이 반응했던 22층과 28층 사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에는 내시경 카메라 같은 특수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연결부가 떨어져 나간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1200톤급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워낙 크고 무거워서 이 바닥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종자 수색 마무리까지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아파트 내부의 모습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와 같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실종자 한 명을 찾은 통제관으로부터 내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잔해가 가득한 아파트 내부는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구조견들과 함께 아파트 건물 내부로 진입한 통제관.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천만한 곳에서 실종자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 건드려 봤을 때 그 잔여물들이 또 쏟아 내렸거든요. 마침내 지하 1층을 수색하던 중 구조견 소백과 한결이 반응을 보였고 일대를 수색한 결과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됐던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 중에 손끝이 발견이 되는 상태였거든요. 빨리 그래도 한 분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추가 붕괴 우려에 유리 조각과 철근 등 위험 요소가 많아 현장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일부 구조견들이 수색 도중 발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날카로우면서 뾰족해요. 빼곡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구조견들이 활동하기에도 좀 많이 열악한 환경이고요. 계속되는 수색에 지칠만도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뿐입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좀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를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 엄동설안의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커플링을 맞춰놓았다는 50대 부인은 빨리 나와서 선물을 받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주문하신 반지가 나왔습니다. 찾으러 오십시오. 실종자 가족 임모 씨가 어제 금은방에서 받은 문자입니다. 결혼 25주년을 맞아 남편과 처음 맞춘 커플링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커플링 한번 하자. 링반지지만 커플링 하자. 안 간다는 사람이 제가 퇴근하고 그냥 갔어요. 결혼 당시 남편에게 반지를 받았지만 자신은 못해줬던 게 못내 마음에 걸려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서 친수 재고 그러고 이제 기분 좋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커플링 하니까 좋다. 얘들한테도 아빠랑 커플링 했다 하고 저녁에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반지를 맞춘 다음 날 남편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방설비 작업을 하다 실종됐습니다. 반지 찾으러 오세요 하고 이 문자가 오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서 얼마나 전화를 점심때도 밥 먹으냐 내가 오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안 오네요. 저기에서 그냥 빨리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빨리 반지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랬어요. 나와주고 싶어요. 제 마지막 선물. 이번 사고로 아버지가 실종된 김모 씨. 사고 전날 아버지와 나눴던 전화 통화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돌고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뭐 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말해라. 나흘째 추운 날씨에서 남편이나 동생, 아버지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과 감리를 맡은 회사, 관할구청 모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에 들어가는 수사관들. 잠시 후 파란 박스를 들고 나와 탑차에 싣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입건한 데 이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감리업체 측도 정상적으로 감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시공사 지시에 따라 공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공정, 공법대로 관리 감독하면서 건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감리도 잘했다. 규정대로 잘 감리 업무 수행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광주 서구청이 2차례나 해당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였지만 무사 통과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리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10여 차례 감리 보고서 역시 모두 적합 의견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적합 나온 건 하나도 없나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겠죠. 사고 원인을 놓고 콘크리트와 타워 크레인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 건물은 무너지고 6명의 실종자가 나왔지만 책임지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번째 발사입니다. 청와대가 더 이상 추가 도발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흘 만에 북한은 보란 듯이 또 발사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건 오늘 오후 2시 41분경.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430km 떨어진 동해로 두 발을 11분 간격으로 발사한 겁니다.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데 이어 9일 사이 벌써 3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보란듯이 발사 간격도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군은 마하 6의 속도인 만큼 앞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다른 단거리 미사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를 연 뒤 재차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대화에 호응하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앞서 북한이 이미 2번째 실험을 성공이라고 자평한 만큼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규탄하고 미국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대화만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이 대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8시간 만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한반도 긴장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각각 인천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다. 이 후보가 오늘 특히 강하게 윤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유준, 정한희 기자가 두 후보의 하루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즉석 연설에 나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해지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고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믿을 수 없는 정치인.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도 공격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을 해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대 비판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데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 없애버린다고요? 자기가 지휘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책임질 생각해야지. 해경 없애버려.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있던 녹취록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이 후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괴롭히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말해달라면서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기하고 이제 또 영종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박 2일 부산, 울산, 경남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남 창원으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주먹 악수를 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책성을 확실하게 찾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지역 공단을 찾아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원조는 이제
그래도 가장 싼 그 에너지원인데 이거를 가동률을 줄이고 또 폐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를 뭐 내년 4월부터 선거 끝나고 인상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역 공약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하늘 3, 4호기 건설 재개를 내세웠습니다. 경남 지역 당원을 만나서는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경남은 저희 국민의 힘을 키워주신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도대체 너희는 뭐 하고 있냐? 라는 여러분의 말씀에 정신이 벌쩍 들 때도 많았습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던 윤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은 건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에서 윤 후보는 37%,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3%를 기록하며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남 당원들에게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자며 단합을 강조한 윤 후보는 내일은 부산과 울산 당원들을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후보 대 AI, 가려진 사진 속에 각각 누가 들어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옆에, 윤석열 후보가 AI 옆에 붙어 있죠.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 직접 나선 이재명 후보부터 보시죠.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어제는 SNS로 윤 후보를 향해 더 나쁜 변화라고도 했습니다. 동물까지 거론했군요. 듣는 윤 후보는 기분이 별로겠는데요. 네, 윤 후보는 직접 나서지 않고요. AI 윤석열로 대응했습니다. 이땡땡님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천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누가 절 노리고 있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위키운 영상이 안 올라오면 명탐정 이재보색에 신고해 주세요. 그 친구 요즘 한가한 것 같더라고요. AI가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 메시지요, 윤 후보가 직접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선대 본부 내에 청년 보좌역들이 담당하는데요. AI 윤석열 메시지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희가 나가야 될 주요 메시지들이 있는데 후보님이 받아치기엔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AI 윤석열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운 공격을 아바타에 대신 시키는 건데요. 젊은 층이 좋아할 위트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래도 후보 얼굴이 나가는데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진퇴양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심 후보 칩거 사흘째죠. 오늘 정의당 지도부가 심 후보 자택을 찾았는데요. 만나고 나온 뒤에 지도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 계속 숙고의 시간을 계속 더 가지고 계신 중이고 여러 가지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보 정치의 소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때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보 사퇴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뭘 고민하는 걸까요? 심 후보는 최근 한국갤럽의 6차례 조사에서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낮은 지지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존재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입증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퇴는 정말 안 하는 건가요? 만약에 사퇴를 하면 이 다른 후보들 득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퇴는 없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입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일요일을 넘기지 않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이에 못 미치는 존재감 사이에서 심 후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사망 갑론을봐. 이재명 후보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와 관련된 얘기군요. 맞습니다. 여야가 이 씨의 죽음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허위로 상상을 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기의 상상을 진실로 믿는 착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망자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이는 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검 1차 결과 대동맥 파열로 밝혀졌다면서 야권을 향해 이제는 사과하고 책임질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야권도 물러설 분위기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 씨의 죽음을 뭔가 이재명 후보와 연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이 영화 같은 현실의 전과 사범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지. 여야 모두 이 상대를 공격하는 데에 소재로 쓰고 있는 셈인데요. 망자에 대한 예의는 뒷전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정치가 때로는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습니다. 저금리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산 영끌족들의 고민이 가장 큽니다.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화나는 마음이 많이 커요. 생기 나가는 느낌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로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위기 직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0.25%포인트 올린 건데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면서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9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평균 연간 이자는 338만 원으로 5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했던 영끌족에겐 큰 부담입니다. 100만 원 중반쯤이었는데요.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서 아이 학원비도 다 3만 원이나 5만 원씩 올랐거든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외식하는 거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나갈 돈이 많아 더 고민이 큽니다. 변동금리죠. 처음에는 2.6%를 받았어요. 그러고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0.9%가 올랐어요. 그러면 4, 5만 원이 또 오른 거네. 생활비를 더 줄인다거나 단계를 좀 더 줄인다든지. 문제는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가 1.5% 된다 하더라도 이걸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 현재 5%까지 치솟은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6%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압박했죠. 버티던 정부가 결국 설 연휴 전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12조 원,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금 10조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설 전까지 빠른 추진을 위해 적자 국채까지 발행합니다.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 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금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연거푸 돈을 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개별 영업장 매출 규모는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원금보다도 더 필요한 건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란 겁니다. 일단 이건 거래득이 안정되는 게 좀 아쉽고요.
뭐 전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달 지출되는 금액이 사실 10%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 안 주셔도 돼요. 300만 원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시간만 풀고 장사만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피크 시간이 8시에서 12시입니다. 아예 제한 없어야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국회 근처에서 단체 삭발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드디어 약국에 풀렸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됩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1,000명분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제약사 창고에서 하루를 보낸 치료제는 오늘 서울의 한 약국에 배송됐습니다. 네, 이거 팍스로비드예요? 네. 안녕하세요, 연남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팍스로비드라고 적힌 상자 수십 개가 들어있습니다. 전국 89곳의 생활치료센터와 지정약국 280곳에 팍스로비드가 도착해 처방이 시작된 겁니다.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 저하자가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의사로부터 원격 처방을 받으면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해 받아오거나 공무원이나 약사가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치료제를 전달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28종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일명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으로 1차, 치료제로 2차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하게 되면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1일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60세 미만에 대한 백신 3차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로 공항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과 승무원 등 47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총소리와 비명이 들리는 전쟁터에서 숨죽이며 귀국만 기다렸다는데요. 입국자들의 심경을 염정원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불에 탄 버스가 뒤집혀 있고 총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방패로 몸을 숨긴 채 피 묻은 풀밭 위를 지나갑니다. 지난 2일 기름값 상승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내 반정부 시위로 5일 알마티 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발이 묶였습니다. 사태가 진정돼 어제 알마티 공항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 항공기를 타고 한국인 47명이 8일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알마티 한국 총영사관, 항공사 등 협조로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악몽 같습니다.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위대들이 나서고 저희가 이제 호텔로 휴신하고 그랬죠. 일반 폭도대들이 활주로까지 앞에 들어왔고요. 급하게 이제 공항 순환버스를 타고 한 4km 정도 전속력으로 이동을 했어요. 차 부서질 정도로. 외교 당국의 도움으로 시내 호텔로 이동했지만 피해를 입을까 방에 불도 켜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붙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총알이 맞는다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차단했고. 유혈 시위는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현지 우리 교민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제 생애 가장 지루했던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나가지 마라 밖에. 그래서 아무도 안 돌아다니셨고. 카자흐스탄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최소 1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며칠 전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전해드린 미국인 환자 소식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희망이 되고 있지만 이식받은 사람이 수십 년 전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윤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심장 질환자만이 아니라 장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던져준 데이비드 베넷. 그에게 이식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은 6일째인 어제까지 그의 몸속에서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And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him to make this decision, but at the end of the day, this was his best hope of getting out of the hospital and having somewhat of a normal.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가운데 제2의 인생에 대한 축복 대신 분노같이 솟은 이들이 있습니다. 34년 전 그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가슴 등을 7차례 찔린 당시 22살 슈메이커의 가족입니다. 자신의 부인과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자 슈메이커는 19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다 지난 2007년 숨졌습니다. 베넷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34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장기 이식이나 실험적 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의료진은 베넷의 과거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 간판 고진영이 지난 한 해 약 89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종목을 합쳐서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 중 6위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LPGA 무대에서 5대회를 석권하며 다승왕에 상금왕까지 차지한 고진영. 지난 한 해 세계 여자 스포츠 선수 중 6번째로 돈을 많이 번 선수가 됐습니다. 상금으로 약 42억 원, 후원을 비롯한 그 외 수입으로 약 47억 원, 총 약 89억 원을 벌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이어진 부진을 끈기 있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인내의 끝의 결과는 정말 달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달콤한 선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가 10위권 이내에 진입한 건 2014년 김연아 이후 8년 만입니다. 피겨 유정으로 전성기를 달리던 김연아는 한 해 수입 167억 원으로 당시 4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골프 선수로는 2015년 9위였던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 이후 첫 10위권 진입입니다. 지난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는 일본의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였습니다. 우리 돈 약 680억 원, 3년 연속 1위였습니다. 미국의 윌리엄스 자매가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위까지 테니스 선수가 5명이나 됐습니다. 미국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는 4위에 올라 비테니스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때 엄청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상소동 산림욕장에선 하얀 얼음들이 모여 겨울 동산이 됐습니다. 동장군의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말인 내일은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추위 대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5cm, 그 밖에 중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오겠고요. 눈이 오지 않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 내륙과 동쪽 지역에선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는 영하 5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3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금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월요일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참 군인은 달랐습니다.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탈출하면 민가를 덮칠까 봐 끝까지 조종장치를 놓지 않았죠. 사흘 전 야산에 추락해 순직한 공군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 마침표는 오늘 영결식 때 부대장이 바친 애도사에 찍겠습니다. 푸른 하늘 지키는 별.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